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1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비시즌 기간 동안 짝수차시 분들도 열심히 정리하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 제 강의 한번 이제 2022년 올해 제가 이제 2월 중에 출간된 흐름 민사소송법 기본서 및 기출 사례집, 그리고 이제 저희 올해 기초 GS 및 강의 실전 GS 강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흐름 민사소송법 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기초 GS, 실전 GS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의 이미지를 간단하게 가져왔고요.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학력 및 경력, 그 다음에 강의 이력 이렇게 써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57회에 합격을 하여서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61.66점, 그 다음에 기득의 경우에는 74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과 커트라인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 두었는데요. 일단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60점대 초반 이 정도 점수만 일단 동차 기간에 맞으시더라도 평균이 52.44가 커트였는데 51.111점 이 정도로 거의 커트에 근접하게 갈 수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강의 수강을 하시고 기본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셔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례집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이의 과정에서 특히 민사소송법의 경우 중요한 것은 논점 추출, 네, 이 과정입니다.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동일한 판단 법리들, 예를 들어서 상표의 유사 판단이라든지 특허의 경우 신규성, 진보성,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법리를 알더라도 개인마다 실체법의 특성상 상표가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혹은 발명이 신규한지 진보한지 이런 결론들이 나뉠 수가 있는데요.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실제 문제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개인마다 그 결론들이 다를 수가 없고 무조건 하나의 논점, 그 다음에 하나의 설문 해결 과정으로 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논점 추출, 설문 해결만 올바르게 하더라도 그 안에 각 쟁점에는 전형적인 목차들이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 추출이 중요한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강의 수강 이해, 사례집, G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논점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브집, 그 다음 여기에 따른 단권화 이 과정에 의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사소송법의 점수도 동차 때 61.66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브집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이걸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58회 시험의 경우에도 문제 1번과 문제 3번의 경우 각각 통상공동소송과 추후보완 항소 문제가 나왔었는데 통상공동소송 문제에서 막연히 통상공동소송 문제가 나오면 뭐 형태를 쓰고 심판 방법을 쓰고 통상공동소송의 수정이론을 쓰고 이런 식으로 수정이론을 막 써야 되는지 이렇게 일반론 나열식 이런 일반론 나열식 답안지들이 많았고요. 문제 3번 같은 경우 추후보완 항소와 관련된 판례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설문 해결과 관련된 판례들만을 적지 않고 관련된 일반론 판례들을 여러 가지 적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논점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일반론 바르기식의 답안 작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통상공동소송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이 중에서 어떤 목차들을 현출할지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이런 논점 추출에 입각해서 이번 서브집을 발간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기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브집을 많은 분들이 기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집을 보시는 이유는 내용도 물론이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안에 바로 적용 가능한 목차 흐름인지 기본서만 사실 보고서는 사례집을 바로 그런 목차들을 현출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만 보고서라도 바로 답안에 현출 가능한 그런 목차 흐름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답안지에 어떤 문구들을 현출해야 되는지 그런 컴팩트한 암기 문구를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절차 흐름대로 항상 서술을 해두었습니다. 송달과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송달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소, 영업소 등에서의 교부 송달, 그 다음에
주소, 영업소 등에서의 보충 송달, 다음에 근무 장소에서의 교부 송달, 그 다음 근무 장소에서의 보충 송달. 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 시에도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저희는 이제 민사소송법 기본서들을 많이 보시면 이런 교부 송달, 이런 것을 큰 카테고리로 잡아서 교부, 그 다음에 보충 송달을 큰 카테고리로 잡아서 보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소, 영업소, 근무 장소, 여기서도 주소, 영업소, 근무 장소,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도, 저도 법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송달과 같은 부분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 흐름대로 저는 이제 책들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바로 답안에 현출 가능하도록 목차를 작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특허 상표와의 목차도 최대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 환송 판결의 기속력, 특허 상표에서는 심결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책마다 목차들이 같은 내용인데도, 비슷한 내용인데도 목차들이 다른 것, 이런 것들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다른 특허 상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범위,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그 다음 법원의 조치, 이런 식의 목차를 따라 두었습니다. 이렇게 답안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암기가 용이하도록 작성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 쟁점별 목차 틀, 각 쟁점별로 논점 추출은 중요하지만 논점 추출만 된다면 그 해당 쟁점에서 전형적인 목차가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쟁점별 목차 틀을 이제 마련해 두었고요. 그다음 논점 현출에 도움되는 도해, 예를 들어 성명권 지적 의무, 이런 부분들이나 송달, 이런 부분들은 논점 현출에 다소 어려운 부분들, 설문 해결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이런 부분들은 간단히 도해를 통해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컴팩트한 암기 문구 정리, 원칙 판례와 예외 판례가 있을 때는 이 원칙과 예외는 설문 해결에 반드시 필수적이겠죠. 어디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설문 해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둘 다 이제 단권화를 해두었고요. 다만 원칙과 예시 판례, 이런 부분들, 원칙 판례만 알아도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시 판례들이 서술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답안지에 굳이 현출하지 않아도 이 원칙 판례만을 가지고 설문 해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거나 혹은 각주를 달아두었습니다. 이후 설문 해결과 관련 없는 목차 제외, 예를 들어 상기항변의 기판력 발생 내용,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함께 존재하였다가 소멸했다, 여기에 기판력이 발생하는가, 혹은 현재의 자동채권이 없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들 사실 설문 해결에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용으로 각주를 달아두었고 별도로 현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대부분 각주로 달아두었습니다. 다음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해결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의 부담을 최대한 감소를 시키도록 함에 취지를 두어서 이제 주요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흐름민사소송법의 표지의 모티브가 되었었던 서류인데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원고 측이 제출하는 준비 서면 혹은 소장, 이런 양식입니다. 오른쪽은 피고 측이 제출하는 답변서 혹은 준비 서면 등의 양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고 측이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측면이나 혹은 하단에 빨간색 선을 그어두고 있습니다. 쉽게 어떤 원고의 주장인지 피고의 주장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측면이나 혹은 하단에 파란색 선을 그어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는 여기에 기반을 해서 저 또한 빨간색과 파란색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제 이렇게 원피고의 주장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민사소송 절차, 이 절차의 흐름대로 목차를 서술하였다, 이런 절차 흐름대로 진행되는 목차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지를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별 목차 틀입니다. 재소전 사망의 경우는 확발간소, 당사자 확정 어떻게 하고, 발견 시 조치 어떻게 되고, 간과 판결 시 효력이 어떻게 되고, 제가 여기에 책을 막상 보시면 상도 같이 포함을 해놨는데요. 간과 판결 시 효력이 무효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와 관련된 논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절차 중단과 관련해서도 당중수간 송악수, 소송 능력에서도 무취각 간중, 이런 식으로 각 쟁점별로 목차 틀을 잡아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점 추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례에 두 문자를 따두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쟁점별 각 목차에 두 문자를 따두는 것이 논점 추출에는 더욱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통일적인 목차를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법원,
법원에 신청하여서 효력을 취득해야 되는 치유적 소송 행위의 경우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 요건, 절차, 효과 이런 목차를 최대한 유지하였고요. 여효적 소송 행위, 법률상 요건 충족으로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여효적 소송 행위의 경우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의, 요건, 효과와 같이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치유적 소송 행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 설문 해결에 필요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각주를 달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집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이유, 대리권. 대리권 같은 경우도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이런 부분도 목차가 좀 통일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의 및 종류, 그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수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들의 행위가 혹은 임의 대리인들의 행위가 모순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통일적인 목차를 최대한 갖추려고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송 판결의 기속력도 특허 상표와의 목차를 통일시키고자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법원의 조치 이와 같이 서술을 해 두었습니다. 암기의 효율성 도모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논점 추출 능력.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자 했었던 부분인데요. 쟁점 내에서 각 목차가 문제라는 경우를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 중단과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실전 GS를 문제를 한번 내보면 절차 중단 문제가 나오면 선택설과 원심법원서를 기계적으로 일반론처럼 쓴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8회 기출의 경우에서도 통상공동소송이 나오면 수정이론이 막연히 그냥 나온다든지 이렇게 일반론 발의식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각 쟁점 하에서도 확발간 상소 이런 쟁점 하에서도 각 목차가 언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목차를 달거나 각주를 달아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 내에서도 모든 목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차가 언제 쓰이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흐름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각주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논점 추출에 도움을 주는 키워드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문제 사실관계를 보시고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성명권, 지적의무, 보정명령 이런 세 가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원용했다, 상대방의 주장을 원용했다, 원용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선행자백 논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키워드들을 마련을 해 두었고요. 혹은 판결이 적법한가, 판결의 적법 여부 막연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떤 논점들을 현출해야 될지 이런 키워드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는 여기와 같은 경우도 처, 변, 지, 석 이런 식으로 해두어서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변론주의 위반 여부, 지적 의무, 성명 의무 위반 여부 이렇게 이런 네 가지 변론의 원칙들을 고려하면 된다. 이와 같은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 쟁점별 목차 틀 여기서도 논점 추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와 이 두 가지 부분에 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 기타 설명인데요. 저도 수험생 때 너무나도 질문이 많았던 그런 수험생으로서 이제 앞의 법리와 뒤의 법리 이런 타 쟁점과의 비교를 하면서 혼동될 수 있었던 법리, 혼동되었던 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주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본서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혹은 기본서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주를 참고하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인공으로 출제기관이 넘어온 45회 시험부터 58회 시험까지의 변리사 시험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서 각 쟁점별로 몇 회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함으로써 이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표준 판례 400개를 반영을 해서 이 판례를 모두 다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해두었고요. 네, 이제 기본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 기출 사례집의 특성은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례집이라 함은 기본서를 통해서 실제 사례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를 보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논점을 잘 추출해내야 사례집의 목차를 그대로 올바르게 현출해낼 수 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을 보면 기본서를 쭉 회독을 하시다가 결국에 기본서의 정확한 틀을 갖추지 못한 채 사례집을 계속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본서를 막연히 읽어서 이해는 되었는데 왜 막상 목차가 현출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례집 한 권만을 지속적으로 10번, 20번 회독하면서 목차를 암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사례집 공부는 이런 사례집을 단일적으로 공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실제 이 논점 추출, 이 기본서에서 사례집으로 가는 이 사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기본서만을 가지고 기본서만을 읽었을 때 이 사례집의 목차가 그대로 현출될 수 있을까? 즉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앞에 기본서를 펼쳐두시고 그다음 뭐 독서대로 사례집을 펼쳐두시고 이렇게 동시에 봐가면서 기본서와 사례집 동일 쟁점을 동시에 펼쳐두시고 아, 이 기본서를 내가 봤을 때 사례집 목차가 다 현출될 수 있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하시거나 혹은 사례집의 목차가 다 현출이 안 되어 있다면 사례집의 목차가 더욱더 많다면 기본서에서 어떤 목차가 부족한가 그런 부분들을 기본서에 채워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사이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례집 공부이고요. 이 부분만을 단일적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실력 향상에는 특히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A급 판례들이 GS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A급 판례라기보다는 민사소송법 자체의 실력을 올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고요. 목차틀을 활용한 실제 기출풀이,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 민사소송법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활용하여서 어떻게 기출풀이를 할 수 있는지를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45회부터 58회 기출이 분석이 되어 있고 답안 작성 방법론이 설명이 되어 있고 모범 답안 및 회차별 채점평도 같이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채점평에서 중요시 읽어두셔야 할 부분들을 제가 따로 분석을 하여서 밑줄을 그어놓거나 아니면 작은 글씨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주의하면 된다라는 부분을 서술을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흐름 민사소송법 목차틀을 활용하여 기본서와 기출풀이의 연계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사이 연계 과정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집만을 단일적으로 각 사례의 목차를 외우는 것보다 기본서와 사례집 이 사이의 연계 과정을 공부하시는 것이 실력을 더욱더 빨리 올리는 데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일반론, 단지 일반론 나열이 아닌 채점자 입장에서 보기 편한 논리적인 답안 작성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 흐름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막연히 일반론을 관련 쟁점이 나왔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일반론을 막연히 나열하기보단 실제 설문 해결과 관련된 목차를 잡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답안을 통한 논점 강약 조절을 한다. 그래서 일반론 혹은 뭐 판례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암기하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정확한 문제 해석 및 해석에 따른 논점 도출 및 문제풀이 스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경우 답안 스킬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지만 문제를 보고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아 이런 논점을 추출해내야겠다 이런 스킬들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중에 일부 문제가 조금 출제 의도와 다르게 나왔거나 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두었고요. 다음 실제 출제자 의도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두었다. 문제 사실관계 내 키워드 파악, 아까 했었던 조치 키워드, 원용 키워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혹은 진위불명이면 증명책임이다. 이런 진위불명 키워드 이런 부분들 키워드 파악을 통한 정확한 논점 도출 및 혹시나 잘못 쓸 수 있는 논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잘못 쓸 수 있는 논점은 왜 논점이 아니다 와 관련된 부분을 조그만 글씨로 달아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낮은 소위 짱돌 문제에 대한 대비책 다음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증인신문 이런 것들도 한번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증인신문의 경우 막상 그냥 조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지만 실제 조문을 활용해서 어떻게 푸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조문을 만약에 알아두었다면 조문 위치 설정을 해두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짱돌 문제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빠르게 목차를 설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쟁점별 중요도 파악 가능, 기출에서 중요시 되는 쟁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서 회독 시 어떻게 내가 방향 설정을 해서 읽어야 할지 어느 부분은 내가 좀 중요도를 낮춰서 읽어야 할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민사소송법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들이 설문 해결에 필요하고 최소양으로 암기한다면 어떻게 암기할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따른 기초GS 수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과 4월에 아마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강 대상은 기본 강의를 한 번은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흐름 민사소송법을 1회독하면서 쟁점별 목차 틀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자 하거나 기본서를 회독했음에도 정확한 틀이 갖춰지지 않아서 막상 답안지 연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을 수강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기본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보니 30분 좀 더 늘린 4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쓰기 1시간, 강평 30분, 그 다음에 서브집 2시간 반 정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회차는 간단한 답안 작성 방법론 및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OT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 쓰기 시간은 없고 개념 설명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흐름 민사소송법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소송요건 도해라든지 소장 및 판결문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추가 선고되는 최신 판례들에 대해서 추가 프린트가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이렇게 쟁점별 목차 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례집 비중을 낮추고, 저 또한 사례집의 경우는 동차 기득 때 1회씩 정도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물론 동차 때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1회, 그 다음에 사례 강의 다 듣고 1회, 그 다음에 기득 때도 1회, 이 정도로 3번 정도 읽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집 안에 있는 목차들은 대부분 다 현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사례집만을 단일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서와 이 사례집 사이의 연계 과정을 공부했고, 이거에 따라서 단권화를 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집 비중은 최대한 낮추고 기본서 회독만으로 논점 추출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제공한다 써져 있죠. 다음 기본서별로 서술 방식이 달라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도 이제 기본서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참고를 하면서 수험 생활을 이제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기본서별로 서술 방식이 달라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비교 설명, 예를 들어 중복 소재기와 대수관계 논의와 관련해서 혹은 추가적 인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서 내 법리적으로 혼동되거나 오해할 만한 부분들에 대한 주의점 설명, 이 흐름 민사소송법 안에서도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 위주가 아닌 여기서도 어떤 부분들을 더욱더 주의하면 좋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초 GS임에도 쉽지만은 않은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문제 구성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험생 때 기초 GS는 사실 수강한 적이 없고 바로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듣고 실전 GS를 수강을 하였는데요. 사례 강의 때 답안 작성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전 GS로 바로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GS는 저는 기초 GS의 취지는 단지 문제를 그냥 한번 연습을 해본다 이렇기보다는 실제로 좀 어려운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보심으로써 저희가 이미 사례 강의 때 한 번쯤 답안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쯤 들으셨기 때문에 기초 GS 때는 이런 답안 작성 방법론 혹은 쉬운 문제로서 문제를 연습해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 A급 문제라고 포함될 수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포함을 하여서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그리고 쉽지만은 않은 문제 구성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수강 대상은 단지 동차생뿐만 아니라 기득 수강생 이상 분들이더라도 흐름 민사소송법 1회독과 함께 실전 감각을 한 번쯤 쌓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같이 함께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판서, 문제 사실관계를 보고 이를 실제로 칠판에 도해를 해가면서 어떻게 내가 논점 추출을 했고 어떻게 도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논점 추출을 해 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논점 파악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GS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수강 대상은 기본 강의를 1회 수강하신 분들, 사례 강의는 병행 가능하다. 사례 강의를 혹시 안 들으셨더라도 실전 GS는 같이 수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례 강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실전 GS에서 배웠던 이런 목차 틀을 빠르게 배우셔서 이걸 습득을 하신다면 이걸 통해서 사례 강의에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초 GS는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의 진행 방식은 3시간 반, 그래서 쓰기 2시간, 강평 1시간 20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보충 프린트물은 각 쟁점별 목차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관련 개념 이해용으로 이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특징을 보시면 각종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A급 논점, 그 다음에 기계적 답안을 쓸 경우 틀리기 쉬운 함정 문제를 수록한다. 단지 일반론 바르기식, 제가 단지 일반론 바르기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릴 만한 문제들 혹은 논점이 아닌 거를 쓸만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많이 문제를 실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논점 추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아실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를 한 것만 보았을 때 불안감 해소를 위한 내용 보완 문제,
예를 들어서 기본서별로 어떤 기본서에는 있지만 어떤 기본서에는 있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사표시 하자와 철회와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서에는 소취와 의사표시 하자와 철회 이런 부분들만 위주로 서술되어 있는 책이 있는 반면 어떤 책들은 청구 입락, 청구 포기, 화해와 관련된 부분까지 여기와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서술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문제들을 관련된 내용 보완 문제도 같이 출제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 차트를 통한 논점 누락 방지 및 빠른 답안 현출 방법 설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단지 문제 강평만이 아닌 보충 자료를 통한 이런 관련 개념 이해용 보충 자료를 통한 문제 관련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라고 되어 있죠. 저는 실전 GS를 단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풀어본다. 이렇게 실전 감각을 세워본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념에 대해서도 습득해 간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수험생 때도 원했고 저 강의 취지도 항상 그렇게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관련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충 자료들도 개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58회 문제에서도 저희가 상소 각하와 소송 종료 선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설문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도 제가 관련된 문제 케이스를 내면서 상소 각하와 소송 종료 선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충 자료로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채점 시 무분별한 일반론, 그다음 판례 길게 쓰기에는 배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채점을 아마 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일반론을 길게 쓴다든지 의의를 길게 쓰거나 절차를 너무 길게 쓰거나 문제의 소재를 너무 길게 쓰거나 하더라도 배점에는 크게 유리한 부분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은 관련 판례를 여러 가지 쓴다든지 길게 쓴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 판례의 경우는 길게 쓰면 어느 정도 배점이 유리하겠으나 그런 것이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례를 많이 쓰거나 길게 쓴다 하더라도 큰 배점을 부여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올바른 논점 서술을 다 해냈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배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을 아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GS, 실전 GS 이런 점수와 시험 점수가 과연 이제 필연적일까? 과연 이 점수 간에 관련성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없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GS의 경우는 일반론, 판례 혹은 절차 이런 묵차들을 추가만 하면 더욱더 배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푸시다 보면 관련성이 다소 떨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얼마나 논점을 잘 썼는가, 논점 누락 없이 얼마나 잘 써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채점을 함으로써 실제 GS 점수와 시험 점수와의 연관성을 더욱더 높일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차를 이번에 보신 동차분들도 2월의 기간 동안 정확한 공부 방법을 설정하시고 기득 이상의 분들도 비시즌 기간 동안 공부하셨던 내용들 모두 다 잘 정리하셔서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